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지수, 오전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후 들어 반등세를 거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많았던 가운데 이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특히 좋지 않은 고용지표, 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죠? 것처럼 고용지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보다 2만 7천 건이 증가한 41만 2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미국 하원이 385억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2011년 회계안에 승인을 하면서 지수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0.12% 올랐습니다. 12,285.15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만 좀 소폭 떨어졌습니다. 0.05% 내린 2,760.22포인트에서 S&P 500 지수 0.01% 오른 1,314.52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유달리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융주 약세를 주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미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가 미 금융위기 때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포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 일제히 밀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 2.7%, 도이치방크가 1.4% 오늘장에서 각각 밀렸습니다. 또한 대형 은행들 간 서로 간에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리보 금리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오늘장에서 1% 이상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IT도 오늘장에서 약세를 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구글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향후 PC 시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과 휴레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주로 불리는 이 소비재 관련, 음식료 관련주는 좀 오늘 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래프트 푸드와 코카콜라가 오늘 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체인 업체인 슈퍼밸류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딴 악재 속에서도 뉴욕 증시 겨우 상승세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특히 대형은행이죠. 골드만삭스 그리고 도이치방크가 금융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 주춤거린 모습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분석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미국 증시 그동안 그 견실한 상승세, 네. 비교적 이제 시장이 그 견조하다는 평가 이런 것이 단적으로 그 보여준 이런 하루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올라온 그 악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신뢰 문제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그 사기 사건, 특히 단기 시장의 어떤 잣대가 되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리보 금리라 그러죠, 우대 금리라 이렇게 표시하는 네. 여기에 그 조작이 이런 것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실 증시에서 가장 생명인 크레딧 문제, 신뢰 문제가 되면서 과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땐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러나 오늘 그 하루에 그 등락이 거듭하긴 했습니다는 비교적 마감 지수 기준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비교적 그 견실하다 하는 그동안의 미래셋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관심이 되는 새로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리버 금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사실 그 리버 금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단기에 자금할 때 가장 기대되는 금리입니다. 네. 요거는 각각의 그렇게 거래된 금액을 금융사의 그 비중으로 해서 산출하는데요. 자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의 그 이렇게 월가에서는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금리 체계라든가 이런 측 또 미국의 단일 금융법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성, 투명성이 상당히 강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몰커룰 이것을 그 내용을 함축해 있는 것이 미국의 단일 금융법의 어떤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세계 그 굴지의 IB 인베스트 뱅커인 골드만삭스의 사기 사건, 그 다음에 리버 금리의 조작설 이런 것은 아마 단일금융법의 내용 중에 어떤 핵심적 부분을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신뢰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버 금리 그 조작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융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네. 나중에 그 결과를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4월 말에는 지적재산권 이런 그 불법 복제가 관련된 소위 그 스페셜 301조 발표가 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역시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이 지금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그 재정 수지를 볼 때는 역시 중국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안화 그 평가자산 관련된 조작 문제 이런 것도 이런 스페셜 301조라든가 무역장벽 보고서와 맞물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달로 연기시켜 놓은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정대로 4월 말에 그 발표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위안화 절상 같은 이런 마찰을 두고 마찰이 다시 발생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악재가 터져났을 때는 미국 증시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증시에 상당히 불안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러나 역시 세계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3년 전에 그 당했어도 항상 긍정 마인드를 갖고 당시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그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쯤이면 굉장히 좀 쾌재를 부르실 겁니다. 네. 우리 그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3년 전에 890에서 지금 2100 어제 40이 넘었죠? 그렇죠. 사상 최고치.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주식을 그 투자하거나 펀드를 가입하시면 모르긴 몰라도 많이 수익을 얻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생일대에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역시 세계 경제는 위기를 당하더라도 일부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빠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마찰 문제도 역시 그동안 3년 과정에서 서로 두 국가가 특히 미국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위안화 절상 주고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는 그러나 세계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서 양국 간의 서로 갈등보다는 조화로 갈등보다는 협조 쪽으로 네. 가는 모습은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같은 미국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오른 데에는 상당국 미국 경제의 그 내부적인 견실한 펀더멘털 측면의 성장성과 함께 글로벌 측면에서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이런 것이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증시 투자에 있어서도 차분한 자세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에 대한 평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이죠.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짝 강세를 보였던 각국 증시들,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또다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머징 마켓 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브릭스 시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도 증시는 어제 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상하이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입니다.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0.25% 밀린 3042.64포인트에서 어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3월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인 5.2%를 웃돌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매도 심리가 강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는 오늘 15일 국내 총생산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장률 9.4%, 3월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최근 국제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상승폭이 컸던 석탄과 비철금속 관련 업종을 두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가 다시 또 재차 또 불거지면서 부동산 관련주도 약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설용 철강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철강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홍콩 H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홍콩 H지수도 소폭 내렸습니다. 0.62% 밀린 14,481.73포인트에서 어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 하락세로 어제장을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또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면서 소폭 내리면서 어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와 석탄과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관련주도 내렸습니다. 반면에 내수 소비 시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는 어제장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하락세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4% 밀렸는데요. 2028.6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 정부가 석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에너지주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장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 역시 좀 소폭 내렸습니다. 0.3% 밀린 66,27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시장에 확산이 됐고요. 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체 실적이 부진한 것이 나오면서 지수는 어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스펀 수수께끼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꾸준히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만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르지 않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린스펀 수수께끼, 현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생 댓글에 글 또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그린스펀 수수께끼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이런 그 중앙정제들이 아마 곤혹스러운 것이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바로 그 그린스펀 수수께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그린스펀 수수께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경제 식견이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린스펀 독트린이라 해서 미국이 이 9/11 사건, 9.11 테러 이후에 경기가 어려웠을 때 사실 실물 경제만 생각해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 2004년 6월까지 금리를 기준금리 1%까지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물가가 좀 앙등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지난해 그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동일한 현상이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는 정작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리면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많이 올려야지 네.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거는 당시 이전에는 좀처럼 나타날 수는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인이냐, 원인을 짚어가는 과정에서 쉽게 원인이 짚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이것을 커넌드럼, 수수께끼다 해서 바로 그 통화정책을 강구했던 그린스펀 이름을 따서 그린스펀 수수께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나타날 때는 중앙은행을 좀 무력화하고 또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항상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증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그 통화정책 방향을 읽을 때 이 원인을 정확히 짚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그린스펀 수수께끼에 대한 현상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현상 발생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뭐 실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는 네. 작년 그 7월부터 지금까지 베이비 스텝 방식으로 두 달 간격으로 한 단계씩 금리 인상하면서 네. 지금까지 그 네 단계에 걸쳐서 기준금리 2%를 3%로 올렸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금리가 2에서 3% 올리면 시중금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야지 인플레 안정 효과라든가 자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로 이렇게 보고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채권금리 보면 같은 기간에 오히려 0.25%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그래서 기준금리는 1% 정도 올렸지만 네. 채권금리는 0.25%포인트 떨어지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한국도 이 그린스펀 수거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다 해서 뭐 중앙은행 총재 이름을 따서 뭐뭐뭐 수거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네. 그러나 한국판 수거기다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중금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모든 활동에 잣대가 되는 것이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중금리거든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CD, 양도성 예금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중금리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시중금리가 오히려 내리다 보니까 정작 정부가 금리를 물가 안정차에서 올리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물가는 정작 잡히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그린스펀 수거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비단 우리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금리를 높이는 국가들 이런 그린스펀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금리를 네. 인상한 국가들이 대부분 다 수거기 현상,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공통적 요인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판 그린스펀 수거기다 빌 만큼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데는 우리 특수한 요인도 개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편적 요인으로서 역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통화라는 건 실물 경제 생각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사실상 이런 현상을 비정상적인 이런 그린스펀 수거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돈이 철철 넘치다 보니까 주식으로 가고 채권을 가고 채권을 가는 상태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만 시중금리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 네. 이런 것이 지금의 그린스펀 수거기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투자자의 성향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증시가 글로벌 위기 이전 사례로 회복됐다, 경기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마도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 대지라든가 유럽의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회복되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선호해야 되겠습니다는 이러한 그 경기 회복세에 잇따라 발생하는 이런 위험 요인 때문에 사실 3년 전에 금융위기의 대형 혼란을 겪은 상태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종전과 달리 이런 불안 요인이 됐을 때는 투자자의 상황상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위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와 같은 채권 같은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시중금리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제까지 그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브릭스 정상회담의 내용에서 보면 대부분 다 미국을 탈피하겠다 하는 네.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국에서 채권을 버리고 나머지 자금들을 어디로 투자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중국이 선언 과정에서 한 게 국내 채권 시장에 이유 불문 물론 이제 투자 수익을 이렇게 감행하겠습니다는 중국 사람의 특징은 그냥 한번 투자하면 자그마한 수익률의 차이와 관계없이 그냥 한꺼번에 투자하는 이런 관행을 네. 중개 투자상에서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뭐 자금이 많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중국 국민들이 어떤 대국적 기질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보면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국내 채권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채권을 많이 배포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글로벌 유동성,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성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한국판 그리스펀스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 것은 네. 이웃 중국이 한국의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체계가 왜곡되는 현상 이런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아주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영향도 만만치는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글로벌적인 요인이 어떻든 실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쨌든 한국은행이니까요. 가장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에 대한 현재 하늘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보면 어느 정도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실기했지 않느냐 하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전달 경로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상은 인플레가 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거절이 됐으면 6개월 전에 금리를 올려야 적절한 시점에 올려야 인플레 안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올리면 인플레 안정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렸는데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상 시기가 부적절했다, 실기했다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 드립니다는 인플레는 디맨드블 총수 사이드와 코스트 측 공급 측이 있는데요. 사실 그 지금의 이렇게 우리의 인플레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잡기에는 좀 원인별로 보면 다른 원인이 결부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금리 인상 수단이 과연 그 적절한 수단이었었느냐, 부적절한 수단이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린다해도 시중금리가 좀 올라야지 인플레 안정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 외부에서 한국은행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행태 변수라는 거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 못하는 중국의 우리 국채를 매입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리 좋게 우리 경제 효과를 생각해서 올리더라도 중국이 대거로 국채를 매입하면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린스펀 수수께끼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오니까 이의식을 하고 그 원인을 한국은행에서 보통 이제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금리 인상 시기가 실겠다든가 또 금리 인상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사실상 정책 수단이 부적절했다든가 이런 요인보다는 네. 오히려 한국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중국의 차이나 머니에 의해서 국채를 대거 매입했던 이런 것이 우리 금리 체계를 왜곡시켰다 하는 이런 쪽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국의 입장에서도 많이 의식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세 가지 요인이 뭐 작용을 하지만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채권 매입, 즉 글로벌적인 요인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채권 매입 실제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 그 국내 채권 중국인의 네. 매입 규모를 보면 한국의 입장도 상당폭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만큼 중국인의 국내 채권 매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말에 한국의 그 국내 채권구의 중국의 이렇게 매입 규모는 한 1조 7천억 이렇게 정도 됐었는데요. 네. 사실상 그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한 7조 원 정도. 그래서 1년 사이에 6조 원 이상 올라간 상태거든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금리를 떨어뜨려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이 요인은 충분히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너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자세인지 않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채권 매입 규모를 보면 사실 한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중국의 채권 매입, 한국의 채권 매입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사실 금리 체계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리 체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인트리 시스템, 한 나라의 금리 체계라는 것은 네.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이 방식이 바로 그 한 나라의 그 금리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채권금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사이에 일정한 스프레드를 유지해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기준금리 정책 목적을 가해서 기준금리를 변경해서 시장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시장금리가 더 올리면 인플레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 한 나라의 금리 체계가 잘 형성되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리 체계가 성숙한 국가는 보통 선진국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변경시켜서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대체로 보면 금리체계 미성숙국, 대부분 저개발국을 이렇게 따지는데요. 이런 쪽에서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린스펀 수수료 같은 이런 소위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무력화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금융시장에서 선진화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연계성,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금리체계가 얼만큼 잘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따지는 것도 바로 앞서 말씀같이 이 연계성이 얼만큼 경제 입장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실물의 일종의 동백 역할, 배인간입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실물과 금융 간의 소위 파이셜 섹터와 리얼 섹터 간의 연계성이 강해야 한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금융이 따라놀고 실물이 따라오는 소위 디스다이칼마타지요. 이코노믹 상태에서는 이 금융이 따라놓고 실물이 따라오면 사실상 이때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 나라의 인트리 시스템, 금리 체계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동희 투자님께서 중국이 우리나라 장기 국채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와 연관성이 있군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많이 거론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윈블던 현상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중국 때문에 일어나는 중국판 윈블던 현상 나타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이미 나타났다고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대거 국내 장기 채권 매입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결국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이런 통화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 금융시장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이것이 이제 경제 정책이 돼야 되겠습니다는 지금처럼 한국판 그린스펀스 쿼키가 나왔을 때는 사실상 외국인에 의해서 영향이 더 증가하는 이런 인블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인블드 현상은 이미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를 이용해서 국내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인블드 현상이 나타날 때는 지금 한국은행이 고려국수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쌍용차 인수와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에는 경영권이 이렇게 위협당한다든가 네. 또 국내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것을 국내에서 쓰지 않고 밖으로 가면 캐피탈 파이트, 국부출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중국에 의해서 국내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각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이미 외환보유가 3조 달러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주변국에서 중국에 의한 소위 파크스트리카의 핵심적 세계 골자라 하는 이러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높여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는 국내 채권 매입 같은 이런 단순한 수익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중국에 의한 이런 인블전 현상은 상당폭 그 정도가 심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 이렇게 당국자 보면 이런 현상을 좀 간파해서 네. 국내에서 중국판 인블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끔 사전에 정책 대응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금융, 우리 경제, 우리 금융사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런 애국심을 좀 발휘해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제거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든가 경영권이 위협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돈을 여러분이 애써서 이렇게 벌어놓고 밖으로 이탈되는 이런 현상을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방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파라님의 질문입니다. 중국이 한때는 미국 채권 매입에 열중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채권 매입에 열중하고 있죠. 미국 채권 매입과 우리나라 채권 매입의 배경이 다른 이유일 것 같은데 패권 싸움과 금리라는 문제의 차이인지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린스펀 수수께끼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우리 정부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들이대는데요. 네. 사실 효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 인플레 원인별 대책이 좀 부적절한 점, 그 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국채 매입에서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 나올 때는 아무래도 물가 안정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금리를 올리면 결국 국민들,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좀 부담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각도에서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연계성이 잘 하려면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독보적 존재에서 이렇게 통화정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준금리는 정책당국의 몫이고 시장금리는 시장의 몫이니까 통화당국과 시장과의 소통하는 문제, 네. 도덕적 설정에서 소통하는 문제 이것을 좀 보다 긴밀하게 가져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에서 머니 서플라이, 통화 공급이 되면 금리가 변동되고 일라스틱 문제 때문에 소비라든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실물 경쟁에 미치는 이런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지금 금리 위기에 우리 금리 여건이 바뀐 상태에서는 어떻게 변환된가? 이 금리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인지언의 그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근본적 문제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는 지금 물가 문제가 사실상 경기가 아니라 통계기법상의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해서 이것이 네. 진짜 공급 곡선에서 공급 요인에서 많이 나타난 건지 수요일에서 많이 나타난 건지 이것을 해서 만약에 지금의 그 예상대로 저희들이 그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해 보면 공급 측 요인이 한 70%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70% 공급 측 요인이 된다면 금리 인상은 좀 자제를 하고 국민의 고통을 좀 적게 하고 원화 절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인플레 문제를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판 그린스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을 강구할 때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아마 정책 단계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러한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채권 매입과 우리나라 채권 매입의 배경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투자라는 관점은 네. 전부 수익 관점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그 채권을 매입한 데는 그동안 채권이라는 것은 세계 중심지이고 중심을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는 국가는 공통적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자산으로 가장 이렇게 미 국채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돈을 벌면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의 그 국채가 중국이라든가 뭔가 패권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그 안정자산 선언장에서 미국의 그 국채를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요즘은 왜 주춤할까 하는 각도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고 미국도 지금 경기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적 제라든가 국가 채무 같은 국채와 같은 장기 체류할 때 기본이 되는 장기간의 신뢰 문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안정자산으로서 기능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좀 국채를 좀 규모를 줄이고 외환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회벽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그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주변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좋다 보니까 이 단순한 투자 수익보다는 사실 미 국채에 대한 대체적인 투자처로서 한국이 부각되는 상태에서 우리 국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국채를 매입한 데는 단순히 안정자산으로서 한국의 국채가 유망하냐 이거는 뭐 시청자분이 굳이 한국이 뭐 안정자산이냐 물론 과거보다는 안정자산이죠. 네. 그러나 이렇게 국채가 선호될 만큼 안정자산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서 이렇게 국채를 매입하는 데에서는 중국이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주변국에 하려는 파악스리카라는 야심찬 의혹을 달성하는 측면도 충분히 개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라님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느라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데요. 이 점 너그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12시 반에 펀드앤뮤직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